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되도록이면 아주 오래전 내 유년 시절의 처음까지, 아니 더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 마냥 누군가의 인생을 훤히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는 체를 한다. 그러고는 신이 직접 이야기하듯 어느 대목에서나 감춰진 것 하나 없이 핵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군다. 하지만 나는 다른 작가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어떤 작가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지만 내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도 말이다.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소설가가 만들어내는 가공의 인물이나 있을 법한 혹은 이상적인 인물,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기 힘든 그런 존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간의 이야기다.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요즘은 그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대자연의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하니까. 만일 우리가 귀하고 유일무이한 목숨들이 아니라면 총알 하나면 세상에서 간단히 제거해버릴 수 있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면 이 이야기는 써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유일무이하고 특별하며 세계의 현상들이 시간 속에서 딱 한 번씩만 교차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지점이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영원하며 신성하다. 자연의 의지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경이로운 존재로서 주목받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정신의 형체를 갖춰가고 신의 피조물로서 고통받으며 저마다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다. 오늘날은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거의 없다. 이 무지함 때문에 많이들 죽음을 더 수월하게 맞는다. 나도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이나 마찬가지로 나도 인간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저들 탐구해왔고 지금도 탐구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별이나 책에서 해답을 찾기를 그만두고 내 몸 안에 피가 속삭여 알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재미있지 않다. 잘 꾸민 이야기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도 않다. 무의미, 혼돈, 광기, 그리고 꿈의 맛이 날 뿐이다. 더 이상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지 않는 이들의 삶처럼 말이다. 저마다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다. 시도하는 길이자 좁고 긴 길이다. 지금껏 누구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 이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누구나 그 길에 끝까지 가려고 애쓴다. 어두워서 더듬거리며 걷는 이도 있고 환한 길을 성큼성큼 가는 이도 있고 저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한다. 각자가 출생의 흔적들, 태고의 점액과 알 껍데기를 끝까지 지고 간다.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에, 도마뱀에, 개미에 그쳐버리는 사람도 많다. 상반신만 인간이 되고 하반신은 물고기로 남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모두 인간이 되는 행운을 바라며 자연이 던진 대담한 시도들이다. 우리 모두가 같은 어머니, 대지의 여신에게서 탄생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협곡, 저 깊은 심연에서 내던져진 주사위들이어도 저마다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날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세계. 10살 때 고향에서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때의 추억들이 온갖 풍경과 향기로 진하게 밀려들어 마음을 슬픔과 기쁨의 전율로 뒤흔든다. 어두컴컴한 골목의 환한 집들, 교회 탑, 정각마다 울리는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들, 아늑하고 따뜻한 방,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비밀과 공포로 가득한 방들이 보인다. 따뜻하고 비좁은 방에서 나는 토끼 냄새, 하녀들의 채취, 집에서 약다리는 냄새에 말린 과일 향도 난다. 그곳에 두 세계가 얽혀 있었다. 세계의 양쪽 끝에서부터 나온 밤과 낮이.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훨씬 더 비좁아서 오직 부모님 두 분만 있었다. 나는 대체로 이 세계를 잘 알고 있었으니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름의 세계이자 사랑과 철칙, 교육과 모범의 세계였다. 은은한 광채, 투명함, 깨끗함이 있는 세계였다.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예의 범절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에는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에는 파티를 열었다. 이 세계에서 미래로 쭉 뻗은 고등길 위에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결단, 사랑과 존경, 지혜와 성경 말씀이 있었다. 인생이 맑고 명확하며 아름답게 정돈되기를 바란다면 이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한편 또 하나의 세계도 이미 거기에 우리 집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다.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행상들, 귀신 이야기와 추문들이 있었다. 섬뜩하고 요사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넘쳐났고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배 남소, 쓰러진 말,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지만 무시무시한 거칠고 잔인한 모든 일들이 사방에서 바로 내 이웃집과 옆 골목에서 수시로 일어났다. 경찰과 불량배들이 거리를 돌아다녔고 주정배들이 아내를 팼다. 저녁이면 젊은 여인들의 무리가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고 노파들은 누군가를 병나게 하는 주술을 걸었다. 숲에 도적대가 살았고 방화범들은 경찰에게 잡혀갔다. 두 번째 세계는 강력해서 어디서나 넘쳐나고 악취를 풍겼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우리 집만 빼고 참으로 다행이었다. 우리 집에는 평화와 질서, 안정, 의무와 양심, 자비와 사랑이 있다니 얼마나 경이로운가. 또한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비명과 어두운 폭력도 주변에 존재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이면 어머니 품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건 역시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정말 이상한 점은 두 세계의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 두 세계가 너무나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가정부 리나는 저녁 기도 때 거실 문가에 앉아 깨끗이 씻은 두 손을 단정하게 매만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맑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럴 때 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밝고 진실한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부엌이나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죽간에서 이웃 여자들과 싸울 때면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비밀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그랬고 특히 내가 그랬다. 분명 나는 밝고 진실한 세계에 속했지만 나는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으니까.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는 곳마다 다른 세계가 있었다. 나는 다른 세계에서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이 느껴지는 으스스한 세계에서 이미 살고 있었다. 심지어 가끔은 그런 금지된 세계야말로 내가 가장 살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밝은 세계로 귀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데도 마치 덜 아름답고 덜 재미있는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물론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우리 부모님처럼 밝고 맑고 우수하고 조화롭게 되는 것임을 잘 알았다.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너무 멀었다.
학교 생활을 조용히 견디며 공부해서 각종 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길은 내내 또 다른 어려운 세계의 길과 붙어 있거나 한가운데를 관통하기 때문에 도중에 그쪽에 그냥 머물거나 익사해버릴 수도 있었다. 창아들은 바로 그렇게 된 자들의 이야기였고 나는 그 이야기들에 빠져들었다. 거기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선으로의 귀환이 가장 위대한 구원이었다. 나는 그것만이 옳고 선하고 바람직한 결말임을 완벽히 이해하면서도 악행과 방탕이 나오는 부분에 더 사로잡혔다.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탕아가 참회하고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오는 결말이 불만이었다. 하지만 그런 말커녕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저 의식의 저변에서 막연히 가능성이나 예감을 느꼈다는 말이다. 종종 악마를 상상할 때면 변장으로 본래의 모습을 숨긴 길거리나 시장통이나 술집 어딘가에 있는 모습을 떠올렸지 절대로 우리 집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나와 달리 누나들은 밝은 세계에 완벽하게 속해 있었다. 내가 보기에 누나들은 나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어머니와 가까웠다. 나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이며 악한 점이 없었다. 물론 그녀들도 부족한 부분과 나쁜 버릇이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둠의 세계와 훨씬 더 가까이 있어서 악과 대면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웠던 나와는 달랐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칭찬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다. 누나들과 다퉜을 때 시간이 흐른 뒤 양심적으로 되돌아보면 늘 내가 나빴기 때문에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도 언제나 나였다.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을 성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내게는 누나들보다는 차라리 뒷골목 악질 불량배들과 나눌 수 있는 비밀들이 있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 없이 기분 좋은 날에는 누나들과 훌륭하고 품있게 같이 놀면서 그 빛 속에 착하고 귀한 내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천사들이 이런 기분이겠지. 우리가 알던 것 중에 최고의 단계가 천사였다. 천사가 되어 성탄절의 밝은 음악과 향기에 둘러싸이는 것은 달콤하고 경이로운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어찌나 드물던지 나는 가끔 어린아이다운 좋은 놀이를 하다가도 못된 성질을 참지 못해 누나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러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면 함부로 행동했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폭언들을 내뱉었다. 그런 후에는 초라하고 우울한 후회와 참회의 시간,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다. 그래야 밝은 빗줄기,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고마운 행복이 짧게라도 돌아왔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시장의 아들과 삼림간의 아들이 같은 반이어서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둘 다 거칠긴 했지만 선하고 안정된 세계 속에 속한 아이들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같은 반 친구들이 깔보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그중 한 아이로부터 내 이야기가 시작된다. 10번째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수업이 없는 어느 오후 나는 집 근처를 두 친구와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덩치 큰 아이가 다가왔다. 13살쯤 된 힘세고 난폭한 공립학교 남학생인 프란츠 크로머였다. 그 애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대단사로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를 잘 알고 있었고 무서워했다. 그래서 그 애가 우리들 사이로 불쑥 껴들자 꺼림칙했다. 그는 벌써 어른처럼 굴면서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그가 우리를 다리 옆에 강둑으로 데려가더니 첫 번째 교각 아래에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몰아넣었다. 아치형의 교각과 느린 물살 사이의 강변은 온통 쓰레기, 유리조각, 녹슨 철사줄에 온갖 잡동사니들로 지저분했는데 가끔 쓸만한 물건도 있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주변을 샅샅이 찾아낸 것을 보여야 했다. 그 애는 괜찮은 물건을 골라서 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고 나머지는 강물에 던졌다. 크로머는 특히 납, 구리, 주석으로 된 물건이 있는지 잘 살피도록 했고
그런 것은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빗도 챙겼다. 그와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이 몹시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알면 당장 만나지 말라고 혼날 게 뻔해서가 아니라 프란츠 크로머가 무서워서였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 애가 나를 한패로 생각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기뻤다.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내가 그 애와 어울리는 일이 처음인데도 말이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아 쉬었다. 크로머는 어른처럼 강물에다 이새로 침을 뱉었는데 원하는 곳 어디든 맞췄다. 크로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들은 우리의 또래 학생들이 저질릴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자랑 삼아 떠들었다. 나는 말없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 침묵이 크로머의 신경을 거슬릴까봐 두려워졌다. 두 친구가 처음부터 크로머에게 붙었기 때문에 나는 그 무리에서 이방인이었다. 내 옷이나 태도가 그 애들 눈에 거슬릴 수도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의 좋은 집안의 도련님인 나를 프란츠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두 녀석은 내가 골탕을 먹어도 틀림없이 못 본 채 할 것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였다. 어느 날 밤 변두리 물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친구와 함께 사과를 한 자루나 훔쳤는데 그것도 흔한 사과가 아니라 라이네테와 골드 파르메네 같은 최고급 사과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순간의 위험을 모면하려고 거짓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곧잘 그렇듯하게 들리게 했다. 말이 끊기면 난처한 일이 생길까봐 나는 온갖 기교를 부려서 이야기에 살을 붙였다.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던지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망을 보며 자루에 담았고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절반만 가져왔다가 30분 후에 다시 가서 나머지를 마저 가져왔다고 말이다.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했던 것이다. 둘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무표정했는데 크로머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위협적으로 물었다. 그 얘기 진짜야? 당연하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그럼 진짜 있었던 일이야. 큰 소리는 쳤지만 내심 불안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맹세해. 신의 이름으로. 결국 나는 외쳤다. 신의 이름으로. 그렇단 말이지. 그러더니 크로머는 몸을 돌렸다. 이걸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나는 크로머가 조금 뒤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기뻤다. 나는 다리 위로 올라오자 머뭇거리며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크로머는 웃었다. 뭘 그렇게 서두르냐? 우린 집에 가는 길도 같잖아. 그 애가 어슬렁거리며 천천히 걸었다. 나는 감히 딴 길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는 정말로 우리 집 쪽으로 향했다. 저 멀리 우리 집의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햇빛이 반사된 창문, 어머니 방에 커튼이 보이자 나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집에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찰나 프란츠 크로머가 문을 밀치고 뒤따라 들어왔다. 햇빛이 들어오는 마당과 달리 빛이 들지 않아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복도에서 그가 내 팔을 붙잡고 나지기 말했다. 야, 서둘지 말라니까?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은 손이 무쇠처럼 단단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날 괴롭히겠다는 건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지 등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고함을 지르면 누군가 제때 달려 나와 나를 구해줄까? 그러나 나는 체념했다. 왜 그러는데? 별거 아니야. 잠깐 너한테 뭘 물어보려는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는 걸 말이야. 뭘 더 듣고 싶은데? 난 들어가 봐야 해. 너도 알고 있지? 물 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아니, 몰라. 물 방앗간 주인 거겠지. 아니. 크로머가 한 팔을 내 어깨에 두르더니 내 몸을 자신에게로 바짝 끌어당겼다. 그의 얼굴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심술궂은 눈과 음흉한 웃음을 띤 얼굴에 잔인한 기운이 넘쳤다. 그래?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이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어. 게다가 주인이 훔쳐간 사람을 말해주는 사람한테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 오, 맙소사. 설마 주인에게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살았고 배신 따위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일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크로머는 웃었다.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이봐, 넌 내가 이 마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 이조범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난 가난뱅이에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어. 그러니 이 마르크를 벌 기회를 놓칠 수야 있나. 어쩌면 그 주인이 조금 더 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에서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향기가 나지 않았다. 나를 감싸던 세계가 무너졌다. 그 애가 주인에게 내가 도둑이라고 일러 바치겠지? 아버지께도 말할 테고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르지. 모든 혼돈과 공포가 나를 덮쳤다.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위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아, 이럴 수가. 신이시여. 눈물이 핑 돌았다. 그에게 돈을 주고 벗어나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든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다. 사과 하나, 칼 한 자루도 없었다. 그때 문득 시계가 떠올랐다. 낡은 은시계. 할머니가 고장난 채로 물려주셨는데 나는 그냥 그대로 차고 다녔다. 그 시계를 재빨리 꺼냈다. 크로머, 제발 나를 고발하지 말아줘. 그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내 시계를 줄게. 자, 좀 봐.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이 시계를 가져. 은으로 된 거야. 내부 장치도 거급이고 좀 고장나긴 했지만. 그는 웃으며 시계를 큰 손 안에 받아쥐었다. 나는 그 손에서 엄청난 폭력성을, 깊은 적개심을, 내 삶과 평화를 파괴하려는 악의를 실감했다. 몸이 덜덜 떨렸다. 그거 은시계야. 고물 은시계가 무슨 소용이야. 너나 고쳐서 써. 경멸로 가득 찬 말투였다. 하지만 크로머. 나는 그 애가 확 가버릴까봐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 이 시계를 받아. 정말 은이야, 은. 진짜야. 난 정말 이것 말고는 가진 게 없어. 그가 싸늘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누구에게 가려는지 알긴 안 해? 경찰에게 말할 수도 있어. 난 순경들을 잘 알거든. 그가 휙 몸을 돌렸다. 나는 그 애의 소매를 붙잡았다. 이대로 보낼 순 없었다. 그 애가 이대로 가버릴 경우 일어날 온갖 일을 겪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훨씬 낫다. 나는 초조한 나머지 쉰 목소리로 애걸했다. 크로머,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농담하는 거지.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걸? 크로마,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말해줘. 뭐든 할게. 그는 눈을 내리깐 채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다시 웃으며 선심이라도 쓴다는 태도로 말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마. 너도 나처럼 훤히 잘 알잖아. 자, 나는 이 마르크를 벌 수 있고 그거에 쉽게 포기할 만큼 부자가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말이지.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있잖아. 그러니 네가 나한테 이 마르크만 주면 돼. 그러면 끝이지. 말뜻은 잘 이해가 됐다. 그러나 이 마르크라니. 그건 나에게 10마르크, 100마르크, 1000마르크와 마찬가지로 손에 넣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작은 저금통이 있지만 삼촌이 오셨다거나 할 때 받은 10페니짜리와 5페니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직 용돈도 받지 않는 어린 나이였다. 나는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말 돈은 한 푼도 없어. 다른 물건이라면 얼마든지 줄게. 내 인디언 책과 병정들과 나침반을 가져. 크로머는 잠시 입술을 심술궂게 실룩거리다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완전히 명령조였다. 내게 고물 잡동산이나 주겠다고? 나침반이라고?
날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고 돈을 가져와. 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걸? 나는 용돈을 받지 않아. 정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내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내게 이 마르크를 가져와. 학교가 끝나고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리지. 그러면 끝나. 하지만 돈을 안 가져오면 그땐 알지? 그렇지만 어디서 그런 돈을 가져오란 말이야. 아, 어쩌지? 난 돈이 없는데. 너희 집에 많잖아.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보자. 돈을 안 가져오면 알지? 그 애는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침을 한 번 더 뱉고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내 삶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대로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들을 실행할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둠 속 현관 맨 아래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불행에 내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장작을 가지러 광주리를 들고 내려오던 리나가 우는 나를 보았다. 나는 리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 옷걸이에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걸려 있었다. 부모님의 물건들을 보니 우리 집의 분위기와 애정이 나에게 밀려들었다. 내 마음은 세상 모든 것에서 버림받은 방탕아가 그립던 고향의 제 방에 돌아와 그 향기를 맡을 때처럼 애틋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에 있고 나는 죄를 한껏 짊어진 채 낯선 홍수에 휩쓸려 가라앉고 있었다. 모험과 제약에 얽혀든 나를 기다리는 것은 적의 협박과 위협, 공포와 치욕뿐이었다.